자, 여러분, 우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토양의 유기물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유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거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유기물은 어쨌든 투여하는 게 잎단화를 조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작물이 병해충에 강하게 하는 그런 내성도 생기게 하는 거고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여가 되는데 딱 그럼 문제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될 만한 게 이것은 미숙 유기물은 딱 하나 있어요. 습답. 즉 토양에 물이 많은 습답에서 불리하다. 이 말은 습답에는 미숙 유기물을 시비해서는 안 된다. 요것이 포인트예요. 습답에는 미숙 유기물을 시비해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유기물은 과해도 괜찮아요. 과해도 괜찮은데 다만 습답에는 미숙 유기물을 시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유기물을 통해서 뭐 하느냐? 1. 290의 하반부에 양분의 공급과 생장 물질 생성 다량의 양분 공급하죠. 2. 미생물의 번식을 조장하죠. 3. 거기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자, 대기 중에 CO2. 자, 앞으로 이게 CO2를 이산화탄소 또는 탄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CO2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CO2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꾸준히 듣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요. 식물체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체는 뿌리는 또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무조건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만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O2는 방출, 배출 한 것에 대해서 산소는 흡수, 소비해요. 무조건입니다. 호흡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때 호흡작용은 산소를 흡수하거나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CO2를 방출하거나 배출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 뿌리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호흡을 통해서 계속 CO2가 발생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CO2가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요. 네, 본질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꿰뚫어 본다면 내용을 대기는 즉 공기는 아시다시피 질소가 물론 약간의 과학적인 차이는 있어요. 78%가 산소가 21%가 CO2가 0.03%가 있어요. 이건 기억해 두실만 하죠. 거의
근사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우리가 재배학의 원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 양,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반대급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미리 공부하는 거라 보고. 이 반대 작용이 광합성 작용인데, 광합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이때 본질은 뭐냐? 이것의 본질은 이 반대예요. 호흡과 CO2를 소비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배출. 반대 개념이 완전 반대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광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 다시 넘어와서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3%가 있는데 이것의 수치는 뭘 의미하느냐? 광합성을 최대로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면 0.03%라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최적의 양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만큼 부족할까? 최소한 이 주어진 데이터의 7배에서 10배 정도, 7배에서 10배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37, 21, 0.21이나 0.3%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율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바로 토양 속에서 뿌리의 호흡이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물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긴 해요. 무겁긴 해요. 가라앉는 성질이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표토를 통해서, 토양의 표면을 통해서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람의 이동, 바람이 부물면서 계속해서 이 부족한 양분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비율은 적지만 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컵의 물을 원샷 할 때의 물의 양과 스포일러로 계속 쥐어짜오는데 한 컵의 양을 다 줬을 때, 물론 이제 효과나 뭐 그 효용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원하는 이산화탄소는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최대의 광합성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나 식물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물을 시비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분해되면서 계속 이산화탄소, 그러면 결국 뭐다?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호기성 미생물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 다시 설명드렸죠. 산소가 있어야 호흡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가 있어야 호흡이 가능한 것들은 어쩐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죠. 산소를 소비하니까. 그래서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족한 이산화탄소를 보충하는데, 다만 자연계에서 바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부족한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고 입단 형성에 도움이 준다. 그래서 이거 입단 형성에는 바로 부식 콜로이드, 부식된, 잘 익어진, 잘 숙성된 콜로이드, 교질,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6번에 291쪽에 공기가 통하는 거나 보수 보비력 정제되고요. 입단성이니까 완충능, 토양이 완충능이 뭐냐면, 물론 병해충의 발생이나 진전이 늦어지겠지만 또 양분이나 수분에 대한 작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도 증대가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점도 있겠고, 그것이 바로 완충능이다. 지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미생물의 개념에서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암모를 생성하는데요. 특히 2번 체크해 볼까요? 글유균은 콩가 식물과 공생하면서 유리 질소를 고정한다. 여기 볼게요. 이게 참 재배학에서는 중요한 논리인데요. 유리 질소. 그러면 유리는 떠돌아다니는 질소. 그래서 제가 대기 중에 78%가 질소라고 했잖아요. 엔터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소라는 작물은 참 질소라는 시비는 정말 재밌는 시비인데 질소는 제가 영양 생장기 즉 식물의 생장 초기 생장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질소는 우리가 이제 영양분에서 공부하겠지만 단백질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소는. 근데 문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질소 탓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질소는 번성, 번무 이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약하게 자라요. 그리고 연약하게 자라는 주간 또라가 뭐가 있냐면 밀식 재배, 빽빽하게 심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질소나 질소를 시비한다는 것은 밀식재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본질은 뭐가 있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수학. 본질은 증수. 다수학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자연재해만 생겼다 하면 그리고 작물에 피해가 있다 하면 꼭 뜻하는 게 뭐예요? 밀식재배 질소 시비 과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재해나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쩐다. 밀식재배를 하지 말고 질소 시비를 적재하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아니 자기들이 증수를 위해서 질소도 많이 사용하고 밀식재배를 하면서 자연재해 발생했다 하면 병해충 발생했다 하면 탓하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생리니까요. 그래 이 질소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결국은 영양생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러면은 질소가 부족하면 어떠냐. 마치 이 아이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제대로 생장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병해충이 두려워서 질소 시비를 하지 않으면 어쩐다. 만약에 이 식물체가 키도 막 1m, 두께도 막 늘어나고 새끼도 많이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만드는 논셈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쳐서 여러 가지 가지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막아놨으니 다수학이 될 리가 없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과하면 문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들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이와 같이 질소가 있는 이 질소가 자연계에서는 N2 형태로 질소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아쉽게도 뭐냐. 식물체가 직접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없어요. 뭐를? 대기, 자연에 있는 N2를 식물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역시 공부하겠지만 NO3 이것을 우리가 질산태 NO3- 그다음 밑에는 암모늄태 이것을 NH4 플러스 이 형태로만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 비료를 준다, 질소 비료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질산태나 암모니아태, 암모늄태는 암모니태와 같은 말이에요. 암모늄태, 암모니아태를 시비하는 거여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자연계를 이용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자, 식물체가 이것을 이용을 못한다면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때 뭐가 있습니까? 콩과 중에는 무엇 때문에?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미생물, 호기성 박테리아 리아가 이제는 과정이 달라져요. 원래 식물체가 질소를 이용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고정을 시켜요. 어디에다가? 뿌리혹에다가. 뿌리혹에다가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뿌리혹 박테리아하고 식물은 공생관계다라는 말을 하는데 공생관계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공생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만 도움 준다면 그건 기생이죠. 기생한다는 거, 패러사이드, 기생충, 기생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만 도움이 되지 상호 도움이 안 되는 걸 기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공생관계라고 했거든요. 무슨 공생관계냐? 첫째, 뿌리혹 박테리아가 처음부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뿌리혹 박테리아는 식물체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식물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한다. 그죠? 두 번째,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기에서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를 고정시켜서 뿌리혹에 저장을 한다, 질소를. 그래서 초기에는 식물에게 도움을 주고 중후기에는 식물에게 도움을 주는, 처음에는 식물에게서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식물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콩가가 뭐 땅콩이든 파치든 완두든 동부든 콩이든 이게 다 뿌리혹 박테리아를 형성하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로 이제 콩이 뿌리혹 박테리아를 많이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콩가가 뿌리혹 박테리아 형성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가서 시험에서 뭐가 나온다? 벼는 질소거름을 충분히 시비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콩은 질소거름을 많이 시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뀐다거나 그럼 틀린 거죠. 물론 본질로 들어가면은 원래 그 땅에 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미생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은 근류균을 접종하기도 해요. 잘 착생하라고. 어쨌든 본질은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에 콩에는 질소거름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만 벼에는 충분한 질소를 시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개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류균은 콩과 식물과 공생하면서 유리질소, 즉 기체 형태에 있는 이 기체를 질소를 이용해서 뿌리혹에다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3. 아조토박터나 아조토모나스는 호기 상태, 즉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리질소를 고정하고요. 클로스트리디움은 혐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미생물이긴 하지만 아조토박터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은 차이가 뭐냐면 아조토박터는 호기성, 산소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고요. 클로스트리디움은 혐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산소 없는 조건에서 단독으로 유리질소를 고정합니다. 5.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변하게 하는 질산의 작용은 바짝물이 이롭고요. 무기성분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특히 8번이 균사 등의 점질 물질에 의해서 토양이 입단 형성한다. 제가 그랬죠. 토양이 입단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토양 유기물들이 발생시키는 점지 물질, 그다음 지렁이 같은 소독물이 내뱉는 물질 또는 뿌리에서나 뿌리 자체의 잔해물이 발생하는 물질 이런 것들로 점질 물질이 생긴다고 했죠. 뭐 그런 얘기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생물 간의 기량작용, 생장 촉진물질을 분비한다. 해작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양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지만 그중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토양 미생물은 식물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탈질, 미치고 보세요. 탈질작용.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질산태나 암모니아 이온으로 시비했던 것들을 이제 질소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게 니트로박터나 니트로소모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조토소모나스는 질소를 고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탈질 작용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니트로가 들어가요. 니트로가 N 질소잖아요. 그래서 니트로박터나 니트로소모나스는 탈질 작용을 일으키는데, 탈질 작용이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다. 이게 분해가 돼버리니까 기화가 일어나 버려요. 결국은 기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탈질 작용이 유용하게 안 된다. 그런 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잡을 것이 이 탈질이라고 하는 거, 니트로박터, 니트로박터가 있죠. 니트로박터나 니트로소모나스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 질소가 오히려 분해가 돼가지고 이 과정들이 다시 이렇게 기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소를 시비했는데 탈질 작용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질소 시비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소 시비 떨어진다는 뭘 의미하냐? 작물의 생육이 부진한 것까지도 있겠고, 문제는 우리가 질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질소 시비를 해야 되는데, 시비는 결국 뭐다? 바로 영농 활동에서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비료를 한 번 주는 거하고 두 번 주는 거하고 그 비용은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수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수분이 토양에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작물의 생육이 있어서는 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죠, 수분은. 우선은 수분이라고 하는 게 뒤에 있어요. 수분의 기능 중요합니다. 어때 언급을 하고요. 우선은 수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결합수나 결정수 또는 화합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흡착수가 있어요. 흡착수, 흡수수. 세 번째는 모관수, 모세관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유수, 잉여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 못합니다. 요건 이용하고 이건 세모예요. 나중에 이제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뭐가 있냐?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당연히 되겠죠, 이것은. 이것을 PF 값으로, 포텐셜 PF 값을 해보면은 7.0 이상, 4.5에서 7.0, 2.7에서 4.5, 0에서 2.7까지입니다. PF.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합수, 결정수, 화합수는 식물이 이용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한다는 것은 그 물질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물을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기 결합, 즉 H2O는 수소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거나, 그다음에 고온, 온도를 높이면은 수증기 돼서 나오겠죠. 태거나 또 연소, 태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물이 실적으로 양을 정하는 건데, 이 결합수는 얼마나 토양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아예 분리가 안 돼. 원심 분리기로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양에 물이 있긴 있는데 절대 분리가 안 되는 물을 얘기하면서 식물 이용 안 되죠. 그럼 이제 묻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주제 유형이 과연 일단은 분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분리할 수는 없고 이용도 안 되고, 분리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는 있으나 이용이 안 되는. 근데 분리도 되고 이용되는 건 무엇은? 그러니까 작물이 가장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것은 바로 무관수, 모세관수예요. 그리고 이제 PF 수치는 큰 것이 있고요. 이때 수치가 큰 것이 강력한 힘으로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수치가 큰 것이. 그런데 농도가 짙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텐셜이 낮은 것이고, 물은 반대로 합니다. 수치가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동, 농도가 옅은 데서 진한 쪽으로 이동,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이동, 아래로 해야 되겠네요. 포텐셜은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를 수정할게요. 일관성 있게 하려면 이동이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수치가 작은 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모관수가 부족하면 이것이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분리가 안 되니까 이건 이동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위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건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고 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수치는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동하는 게 맞는데 이 포텐셜은 낮은 데서 높은 데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대기 상태, 그 다음에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 물의 이동은
A, B, C, 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물을 잡아당기는 건데 그 원리는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농도가 옅은 데서 짙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농도가 옅은 토양에서 농도가 짙은 뿌리로 물이 이동한다. 그런데 그 농도가 줄기가 더 짙어요. 그러니까 뿌리에 있는 물이 줄기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잎이 농도가 더 짙어요. 그래서 줄기에 있는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대기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잎에 있는 물이 이렇게 대기로 나가는 거. 물이 식물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기화되어 날아가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증산이라고 불러요. 증산작용. 만약에 물이 토양으로부터 기화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기화되는 것을 증발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수분이 토양을 통해서 기화되는 건 증발, 수분이 식물체를 통해서 기화되는 것을 증산작용.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 뭐라 부른다? 증발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산다? 증발산량이 나오는 거예요. 증산하고 증발하는 양을 증발산량이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은 건조한 상태에서 원리는 이거예요. 원래는 순서가 대기에 있는 농도가 옅은 것들이 이렇게 대기로 먼저 빠져나가요.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도가 진해졌겠죠. 물이 적은 게 농도가 짙어요. 물은 순수한 0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설탕물하고 소금물이 농도가 짙고 그냥 평범한 물은 농도가 옅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짙은 쪽으로. 농도가 대기 중으로 이제 이게 이동하니까 짙어지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옅은 쪽에 있는 줄기 쪽에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동 뺏겼으니까 또 줄기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어떻습니까? 뿌리로부터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죠.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물이 어쩐다? 뿌리로 이동이 됐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게 바로 시험 문제가 또 연결되죠.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염류 집적이다. 염류 집적됐다는 것은 결국은 잉여, 과잉, 남은 양분이 토양에 있는 거예요. 잉여, 과잉, 남은 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토양에 남는데, 그럼 왜 잉여가 됐을까? 첫째는 희비가 많았거나, 둘째는 식물체가 좋아하는 양분이 있고 그닥 좋아하지는 양분이 있어요. 사람도 편식을 하듯이 식물도 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양분이거나 또는 과다 투여된 시비가 있을 때 그것들이 토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토양이 머물러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토양의 농도가 갑자기 짙어져요.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어쩐다? 토양에 있는 물이, 원래는 뿌리로 가야 하는 물이 어디로 이동한다? 바로 이 토양으로 붙들려 버려요. 물이 원래는 뿌리로 이동해서 남아있어야 될 물이 염류 집적으로 인해서, 염류가 축적되어 있음으로 있어서 결국은 물을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세져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물 너 가라 안녕 하고 물 마음대로 보내줬는데 갑자기 둘이
사랑에 불타서 너를 나는 붙들고 입고야 말리라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착이 뭐다? 원인이 염류 집적이에요. 집적이 되니까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 못 가. 그러니까 어라? 물이 요리 가야 되는데 물이 안 가요. 오히려 뿌리가 물을 흡수 못하니까 얘가 목말라. 여기 목마르니까 야 줄기야 물 좀 다오. 그래? 주기는 주는데 얼마만큼 준다? 자기 있는 만큼 줘요. 물을 줘요. 그러니까 줄기가 또 농도가 진해지겠죠. 야, 잎인 너희들 물 없니? 물 좀 주라. 그래 줄게 하고 줬는데 또 잎이 목이 말라. 그러니까 야 대기야 공기야 물 좀 달라. 그래? 나 물 없어. 만약에 비가 오거나 충분히 관수가 됐다면 물이 주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죠. 염류집이 되더라도. 왜? 비록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 못하지만 줄기로부터 내려온 물, 잎으로부터 내려온 물, 대기로부터 내려온 물이 있어서 그 물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아, 이게 건조한 날씨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도 어느 정도 습도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물이 손을 잡아 짤 수는 없지만 이걸 분리하는 물은 있단 말이에요. 습도가 0%인 경우가 있겠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이 있을 텐데 물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계속해서 물을 달라는데 얘는 계속 목말라. 줄 물이 없어. 그럼 어쩝니까? 식물체가 목말라 죽는 것을 뭐라 한다? 고사한다 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염류 집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염류 집적에서 시험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줘야 할 물이 부족해지고 오히려 토양이 뿌리의 삼투압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의해서 반대의 삼투압에 토양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오히려 역류 현상이 생기는데 대기로부터 줄 수 있는 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식물체는 고사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양 수분의 핵심입니다. 우선 거기 수분 장력, 토양의 수분은 토양적 표면에 모세관 현상 등이 흡인되는데 이 흡인력으로 인해서 토양 수분 장력이 생겨. 다시 말해서 토양이 수분을 보유하려는 힘, 그게 바로 포텐셜 포스 PF예요. PF는 숫자가 큰 게 보유하는 힘이 크다. 모세관 현상, 이것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는 공부를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모세관 현상은 결국은 관을 통해서 물이 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을 모세관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차후에 언급할 거예요. 토양에 있는 물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가는 통로, 그림으로는 좀 크게 키워놨지만 수분의 이동은 이러한 가는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발되죠. 증발하는 과정에서 어쩐다? 바로 가는 관을 통해서 이동해요. 우리가 그것을 소공극은 수공한 게 됐잖아요. 그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소공극이라고 하는 이 모세관을 통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겁니다. PF, 포텐셜 포스라고 해서 토양이 물을 끌어당겨 흡착 유지라는 힘, 그 단위, 에너지, 이것을 PF라고 해요.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의 범위, 그래서 거기 293쪽에 PF로 표시된 게 자유수, PF 2.0, 2.7이야. 토양 대공극에 있는 물은 토양에 보이던 힘이 약해요. 빠지고요. 비모관 공극에 스며 흘러내리는 물. 네, 모관수 2.7에서 4.5. 모관수는 작물의 흡수물 생리 가장 관계 깊은 토양 수분이다. 디귿 흡착수, 흡수수 4.5, 7.0. 흙속의 간극 틈에 포함된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물, 작물이 이용할 수는 없다. 니을 결합수, 하합수 또는 결정수라고 하는데 PF 7.0 이상. 점토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105도씨 건조법이라고 그래요. 거기 105도씨라는 것은 왜 105도씨일까 하는 건데 그 건조법의 기준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0도씨 열탕법도 있긴 한데 열로 가열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온 건조법은 105도씨에 올리가고 105도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 온도는 105도씨다. 105도씨 건조법에 의해서 고온 건조법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가 안 되는 수분 그것을 우리가 결합수, 화합수, 결정수 즉 분리할 수 없는 물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294쪽에 토양의 수분 상수, 토양의 수분 직접 보유하는 능력이다. 최대 용수량, 물이 가장 많을 때죠. 포장 용수량, 물이 적을 때죠. 어쨌든 최대 용수량은 물이 흥건해가지고 스펀지를 비유하면 돼요. 스펀지를 비워보면은 스펀지, 물이 흘러가지고 스펀지에다가 물을 묻혔는데 중요수는 뭐냐? 중요수는 스펀지를 들었는데 물이 빗방울 떨어지는 거. 이게 중요수예요. 뚝뚝 떨어내린 거. 모관수는 어느 정도 중요수에 떨어져 나간 나머지 물들이 차여 있는 거고 흡착수는 이렇게 꽉 짜면 짜져 있는 물들. 그 다음에 결합수는 아무리 짜도 더 이상 짜지지 않는 물인데 그 스펀지에 물이 없을까?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걸 결정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반부 내려와서 토양이 보유하는 무효수분, 잉여수분, 유효수분이 있는데 무효수분, 영구유효점 거기 체크해 볼까요? 이제 위조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념상 한번 볼까요? 위조점. 위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말라가는 점. 근데 쭈글쭈글해지죠. 쭈글해짐. 쭈글해진다. 나중에 수분 역할에서 또 한번 공부할 거예요. 해짐. 그래서 외관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무게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경제성 다시 말해서 경제도 떨어지겠죠. 이게 위조점의 특징이에요. 위조는 쭈글쭈글해진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초기 위조점. 이 위조점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초기 위조점하고 하나는 영구 위조점. 그러니까 초기 위조점은 우리가 식물체가 벌써 목을 말라 한다, 목말라 한다 그런 것의 현상을 봤을 때, 잎이 좀 마르네? 이런 것들을 초기 이해점이라고 한다면, 영구 이해점은 물을, 즉, 포화 습도 상태를 24시간 두어도, 생존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말라 죽은 상태라고 보면 죠. 가장 간편하게 얘기하면, 말라 죽었다. 더 이상 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영구 이해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를 안 지고 놔뒀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초기 이점은 PF 3.95 영구 이점은 PF 4.2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숫자가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여기에 끼어 있죠. 다시 말해서 3.9와 4.2 사이가 여기 모관수, 모세관수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모관수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고 분리도 가능하고 식물에게 유용한 수분이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마르기 시작하는 점이나 아예 말라가지고 영원히 회생이 안 되는 영구 이주점의 범위가 바로 어디에 있다?
4.2라고 하는 수치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모관수가 있다 하더라도 식물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제가 뭐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험은 안 냈지만 저는 그렇게 내리라고 봐요. 어렵게 낸다면 분명히 모관수는 식물체가 고사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왜? 우리가 이제 확인했지만 연구 이지점이 모관수 범위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PF 값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수치, PF 값이 큰 것은 큰 것이란 말은 큰 것부터인가요? 그러면 결합수, 흡착수, 모관수, 자유수. 만약에 중간에 뭘 뺀다 하더라도 그 순서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수분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출제는 가능하다. 수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 294쪽 제일 아랫부분에 연구 이지점에 PF 4.2, 295쪽에 초기 이지점에 3.9 여기를 좀 봐두시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295쪽에 하반부 공기 중 수분의 감소, 공기 습도. 공기 습도가 높으면 증산량이 왜냐면 습도 때문에 대기가 건조해야만이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공중 습도에 대한 증산량을 결정할 때는 어려운 게 없어요. 본질만 알면 돼요. 증산의 핵심은 빨래를 말리자. 증산 시험 나오면 빨래를 말리고 생각 빨래 건조법. 이게 뭘까? 우리가 빨래 했는데 그 건조기 기계인 건조기를 안 쓰고 자연 상태에서 빨래를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잘 마를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한 날 잘 마를까? 답 나왔죠.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짱짱한 날이 잘 마르죠. 그러니까 공중의 절대 습도가 낮을 때 잘 말라요. 절대 공중 습도가 높으면 안 말라요. 비 오면 안 말린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온도가 높으면 잘 마를까? 그럼 여름에 잘 마를까? 겨울에 잘 마를까? 당연히 여러분들 대답은 여름에 잘 마른다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바로 온도가 높을 때 증산량이 많아진다. 세 번째, 이런 것일 수 있죠. 바람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를까? 안 불으면 잘 마를까? 분명히 비도 안 오고 온도도 높은데 바람까지 실실 불어주면 잘 마르죠. 그러니까 결국 증산량은 대기 이동이 바람과도 영향이 있다. 바람이 적당히 불었을 때 잘 마르고 온도가 높았을 때 잘 마르고 그다음에 공중의 습도가 적었을 때 잘 마른다. 요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증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중 습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게 비가 많이 온다. 흐린 날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소십이나 밀식을 하면은 도장 우짜란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햇빛이 적거나 습도가 높거나 하면은 식물체가 우짜랍니다. 콩나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짜람, 도장의 의미는 콩나물을 연상하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습도가 높으면 증산량이 당연히 적겠죠. 포화 상태의 공기 습도에서는 거의 증산이 안 되겠죠. 3. 일반적으로 공중 습도가 높으면 즉 수분이 많으면 주변에 표피가 연약해지고 도장하겠죠. 낙과와 도복도 되고요. 4. 공기 습도의 과습은 꽃이 필 때나 수분 수용의 장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날도 건조하면서 바람도 살살 불어주면서 하는 날 수분 수정이 잘 돼요. 5. 공기 습도의 과습은 증산이 감소, 병원균의 발생이 특히 곰팡이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곰팡이는 약간 고온과 습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곰팡이 잘 쓰느냐 겨울에 잘 쓰느냐 하면 당연히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름이 어떤 상황이다? 고온 다습이죠. 그럴 때 곰팡이가 아주 잘 발생해요. 그러니까 곰팡이라는 병 발생도 많아지겠죠. 6. 과습은 탈곡 및 건조작업이 곤란하고요. 7. 동화 양분의 전류는 공기가 다소 건조할 때 그러니까 역시 나중에 이제 동화 물질의 전류 축적 이동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역시 대기 어느 정도 건조했을 때 잘 된다. 8. 과도한 건조는 불필요한 증산을 크게 하여서 한해를 유발한다. 지나치게 건조해지는 것은 또 가뭄의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토양 공기는 대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토양 공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대기에 비해서 산소량이 더 적어요. CO2량은 더 많아요.
대기에 비해서. 그런데 특히 호기성 미생물이나 뿌리 호흡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산소는 대기보다 더 적은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기성 미생물, 즉 산소 호흡을 하는 호기성 미생물과 뿌리 호흡은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쩐다? 결국은 대기로부터 토양에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경, 제초, 그다음에 배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작물이 자라지 않으면 땅을 겨우나면 돼. 확 갈아엎으면은 토양 공기가 역전되겠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작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 땅을 다 갈아엎은다고요? 해년마다 매일 갈아엎으면 언제 작물을 수확할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어쩝니까? 요즘에 서양에서는 그런 기계 있어요. 토양의 골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제초하면서 토양의 속에 공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잡초가 무해하긴 한데 유용하진 않긴 한데 잡초의 기능에 약간의 이렇게 잡초가 자라면서 공극이 생겨요. 공극이.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이 공극이 생겨가지고 토양 산소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통로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조건 도움이 안 된다, 유해하다라는 것만은 있지는 않아요. 나 차후에 또 잡초와 병충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잡초가 무조건 무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잡초 같은 것도 일부 토양의 공기의 유통 통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 공기를 만들어주는 이 본질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토양 속에 산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만 세워놓으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297쪽에 뭐 그런 얘기가 쭉 쓰여있고 산소 요량이 따른 높은 것은 감자, 자주 북을 도와주겠네요. 낮은 것은 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산소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정할 때에 물을 빼면은 우리가 그거 공부했죠. 토양 삼상에서 고상은 안 바뀌더라도 액상, 건조하면은 액상이 줄고 기상이 늘고 반대로 비가 많이 오면은 액상이 늘고 기상이 줄겠죠. 그러면 결국은 토양 속에 물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차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적다는 얘기고 공기가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산소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물을 빼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도랑을 만들어주는 게 배수입니다. 그래서 암거배수는 도랑을 안 보이게 땅속에 묻는 것이고 명거배수는 도랑을 만들 때 우리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하게 보이게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형적으로 물이 빠진과 동시에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워 넣겠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심경, 깊이가리를 해서 물론 작물이 있을 때는 깊이가리를 할 수가 없죠. 작물이 없을 때는 깊이가리를 하겠지만 작물이 생육하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지만 처음부터 깊이가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전운한 돌려짓기죠. 무엇과 논과 밭을 돌려짓기가 답전윤환인데 체크해 놓으세요. 답전윤환은 재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병충의 발생을 적게 하거나 잡초의 발생을 적게 하거나 또는 양분의 이 염류체 적게 하면서 작물들이 양분을 골고루 흡수하게 하거나 이런 장점들이 답전윤환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용어가 나오거나 관련 있는 게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역시 휴리 휴파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일항 세우기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각종 이런 것들이 영농 활동이고 재배 활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수 또는 재배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도 무슨 말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지 물론 계약자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자해의 원인, 현상 그리고 또 농민의 그런 재해로 인한 상심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기른다면 어느 정도 재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을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또 차후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유용하게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